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김정진 교수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인류사적으로 굉장히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특수하냐면 태어났는데 한국이 아닌 거야. 자기는 한국인인데 태어났는데 식민지, 일본이죠. 일본이라는 국가에 태어난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많이 상실감을 많이 느꼈을 테고, 그래서 어떤 그런 독립운동도 참여하신 분도 실제로 계시고, 이제 그런 일제시대를 거쳐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고 나서는 나라를 좀 재건해보자 막 으쌰으쌰 해갖고 막 하는데 전쟁이 또 터진 거잖아요. 근데 그 전쟁통에도 다 장사하신 분들이에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부터 완전히 고속성장을 거쳐갖고, 쉽게 얘기하면 이 식민지배 거치고 전쟁을 거쳐서 유일하게 지금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뭐 전쟁, 하마스하고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쟁은 사실은 끊임없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이 인류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피폐해져 있고, 우리 한국도 그렇죠. 완전 폐허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결국은 저는 기업가들이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 기업가들이 그걸 재건해내고 다시 수출도 하고 생필품부터 막 산업화에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아니면 저기 스탄 국가들이 지금 신흥국이잖아요. 이 떠오르는 국가들이 굉장히 관심 가질 만한 주제라고 저는 봐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2024년에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시카고 대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받게 된 그 주요 그분이 연구를 하는 분야가 한국의 산업화 과정입니다. 결국은 아직까지 저개발 국가들, 빈곤 국가들이 한국의 모델을 통해서 급성장해가지고 많은 세계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못 사는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들을 그분이 연구하고 계신 거죠. 유한양행이라고 아시죠? 우리 세대 때는 안티프라민 하면 다 아는 거고, 요즘은 이제 렉나자 해서 FDA 신약 개발해서 완전히 빵 터진 유한양의 창업주가 유일한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19세기 분입니다. 굉장히 오래 이제 1800년대에 태어나신 분인데 9살에 이제 미국을 가세요. 그분이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도 잊지 않았던 게 이 독립에 대한 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 사례는 뭐냐면 다른 기업가들하고 또 달라요. 뭐냐면 왜 창업을 하게 됐나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분은 아마 독립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결국은 독립운동이란 것은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그 창업을 하게 됐고, 라초이라는 회사를 좀 창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 한국에 오셔가지고 유한양이라는 이제 제약회사를 또 세우시고, 회사에 지부들을 이렇게 쭉 두는데 그 지부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기업이 대기업을 일구면서도 사실은 그 안에서 이 기업이 돌아가는 원리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다뤘고, 심지어 이분은 나중에 CIA 그 비밀 문서가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이분이 50대 때 1930년대 때인데요. 그때는 일제가 엄청 사실은 창씨 개명하고 막 압박이 엄청 심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압박을 받고 본인이 그 유한양을 통해서 독립운동 하는 거를 아름아름 일본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시는데, 건너가서 CIA에 이번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비밀 첩보원으로, 실제로 50대인데 비밀 첩보원으로 낙하산 훈련도 받고 침투 훈련도 받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침투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광복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CIA의 그 비밀 공개 시점이 지나고 나서 밝혀진 거예요, 이게. 그런 사실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분이 1990년대 때 국가로부터 공식으로 인정을 받아서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을 받으시고, 그 해에 독립운동가로 또 보훈처에서 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사례예요. 그래서 유한 회장님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정말 큰 기업들 있잖아요. 천류 기업들에 보면은 유한양이 좀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분은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창업을 해서 그 정도까지 키웠다는 거. 그리고 모든 소유를 돌아가시면서 전부 다 기부해버렸잖아요. 이런 사례는 아마 세계에서 찾아봐도 아마 없을걸요. 구인회 회장님은 이제 LG그룹 이제 창업주세요. 구인회 회장님의 키워드는 저는 뭘 꼽냐면 검소함을 꼽아요. 그러니까 검소함은 어느 정도였냐면, 이분이 그 대기업 회장이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중에 뭐 한 분이셨죠, 사실은. 생전에도 그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직원들이 타는 출근차 있잖아요. 거기 그냥 타고 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임원들은 자기 자가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임원들한테 그걸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임원분들이 왜 계속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검소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내가 검소함을 이제 실천을 하게 되면 나를 보고 또 따르는 뭐 자식들도 그렇고 그런 영향을 주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셨어요. 교육도 굉장히 엄한 게 아니라 이분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예요. 예를 들면 이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나중에 이제 좀 말년쯤에는 이제 특히 어디 뭐 공식 행사 갈 때는 차가 있으니까 자가용 이제 운전기사도 있으셨고 그럴 때 또 그 차를 또 이용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양복을 입고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딱 나왔는데 그 딸하고 어디 같이 가는 길이었나 봐요. 딸이 운전기사하고 옷이 똑같다고 하면서 웃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딸한테 너는 대학교까지 받은 애가 그게 무슨 버릇이냐 하면서 이 운전기사한테 정식으로 사과해라. 운전기사님한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딸은 옷이 똑같네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웃은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이분은 운전기사가 그걸 보고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로 매사에 굉장히 그 자녀들한테 겸손함을 가르쳤죠. 이분은 어쨌든 그 회사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회사의 그 LG의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면 인화잖아요. 사람들끼리 화합해서 지내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LG의 오늘날 문화를 만든 건데 그 인화란 게 결국은 그 근원을 따져보면 인성하고 맞닿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LG가 오히려 성장하는데 더 큰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구윤회 회장님도 그렇게 다뤘고 물론 구윤회 회장님은 사업가로서도 굉장히 탁월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세탁기, 냉장고, TV 한국에서 다 이분이 최초 개발하신 분이에요. 또 그 이면에는 기업가적인 아주 탁월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으셨고 검소함과 겸손함 이런 걸 겸비하신 그래서 이제 구윤회 회장님 다뤘고요. 삼성은 뭐 우리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고 또 세계 촌류 기업이잖아요. 이병철 회장님이 창업주입니다. 이분이 70대 때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는 70대만 하더라도 오래 사신 적이 평균 사망 나이로 치면 근데 그 말년에 이분이 엄청 큰 결심을 해요. 무슨 결심을 하냐면 반도체 사업에 이제 뛰어듭니다. 그 당시까지 이분이 벌었던 돈이 한 2조 정도 된다고 해요. 2조 정도. 1980년대 초니까요. 2조 정도인데 한국 탑이었죠. 그랬는데 반도체 사업에 그 투자해야 될 돈이 한 2조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거의 뭐 돌아가시 직전에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쏟아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분인데도 그 도전 정신 모든 걸 그걸 쏟아가지고 반도체 사업을 그때 1983년에 이제 선언을 하고 뛰어들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현재 한국에 없다면 거의 뭐 한국 경제 반이 날아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30대, 40대도 아닌데 70대 때 자기 모든 걸 쏟아서 심지어는 이분이 돌아가시 직전까지 적자였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몇 천억씩. 삼성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 연도부터 수천억씩 그동안 그 쌓였던 적자를 한 방에 그냥 다 털어내고 지금 뭐 세계 촌류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이병철 회장님은 어떤 그 승부사적 기질, 승부사적 기질. 70대에도 그리고 그거를 그냥 본인이 밑에 예를 들면 뭐 참모한테 듣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다 공부하시고 이분이 그 미국에 이제 가셨는데 본인이 그렇게 비행기 멀미가 굉장히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구를 이끌고 반도체 산업 때문에 미국에 직접 갑니다. 그래서 HP도 가고 당시에 이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이제 반도체 선진 기업들을 직접 다 답사를 하시고 한국에 또 오세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셔갖고 오늘날 뭐 대한민국을 이끈 어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현대 그 정주영 회장님은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도 조선업 하는 나라들은 다 선진국들이거든요. 당시에도 그랬고요. 당연히 한국에 아무런 기반 시설도 없던 그 시절에 조선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영국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빌려줄 돈도 없죠. 근데 영국 가서 돈 빌려줄 때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니까 조선업을 어디에 무슨 조선소가 있냐라고 했더니 그 은행가가 그런 건 없다. 그냥 단지 그냥 울산 미포 안에 있는 그냥 그 허벌판의 사진만 여기에 칠 거다. 이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결국 돈을 못 빌리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찾아갈 때는 이분이 거북선. 지금은 거북선 지폐가 500원짜리는 이제 동전으로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이제 지폐입니다. 거기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 거북선, 철갑선을 만들었는데 이미 당시에 우리는 조선 선진국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그 은행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빌려가지고 원래는 5년 만에 지어주기로 한 거를 이분 보통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배를 만드는데 배를 만들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선소가. 그러면 조선소 짓고 배를 짓는다. 그래서 조선소는 2.5년, 이것도 2.5년. 그래서 5년이면 짓겠지. 그렇게 하고 실제로 계약을 쓰고 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상식 바뀐 거예요. 뭐냐면 조선소랑 배를 같이 짓는 거예요. 같이. 세계 조선 역사를 새로 쓰신 분이고, 결국은 그 뭐 조선뿐만 아니고 자동차도 그랬고, 지금 자동차에 뭐 현대자동차는 세계 3위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굉장한 어떤 도전 정신, 그다음에 그 열정. 그 열정이란 게 뭘까? 도전이 뭘까? 이런 것들을 정재영 회장한테 좀 배우지 않을까? 그다음에는 이제 이 포스코의 박태준 창업주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21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조차도, AI 시대인 지금조차도 철을 생산하는 큰 철강 산업들은 다 선진국들이 갖고 있어요. 당연히 뭐 우리 60년대 이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1960년대 때는. 근데 이분이 한국의 조선 산업을 일구시는데, 이분의 저는 키워드라고 얘기하면 애국이라고 저는 봐요. 처음부터 포스코를 창업할 때부터 한국의 산업화를 완성시키기 위한 미션을 갖고 하신 거예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기업으로 물론 출발했죠. 이분이 어릴 때 일본에 유학을 가셨고, 일본에서 굉장한 차별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산업이잖아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일찍 인지하셔갖고, 박태준 이분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받고 포스코를 이제 세우는데, 그 세우는 과정에서 그 돈이 사실은 우리 일제시대 때 겪었던 배상금으로 한 거예요, 이 포스코가. 그러니까 늘 그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포스코 철강 회사를 제대로 건립하지 못하고 성공시키지 못하면 직원들한테 우양우에서 다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다. 왜냐면 이거는 조상의 피값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참 훌륭하신 게 뭐냐면, 카네기라고 하는 철강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카네기라는 철강왕보다 이분이 사실은 더 위대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카네기가 그 오랜 기간 수많은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일궈놓은 미국의 철강 산업보다 한국은 그것보다 훨씬 돈이 적게 짧은 기간에 압축해서 성공해냈거든요. 광양의 그 제철소가 완공된 날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그 다음날 바로 퇴직을 해요. 자기 임무가 끝났다는 거죠. 이 포스코가 박태준 회장이 있을 때 주식을 10% 정도를 이제 직원들한테 다 하고, 나머지는 이제 국민들한테, 국민기업으로 만들어 버린 건데, 영원히 이제 국가 소유가 못 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현재 한국의 그 공기업하고 이런 데 보면은 적자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활력도 떨어지고 그 어쩔 수 없는 분인데, 그걸 일찍 아셨기 때문에 포스코를 그렇게 다 주식회사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무소유로 생을 마치고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분의 이제 철학인데, 바로 사업 보국.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포스코라는 제철 보국이죠. 뭐 철로 해가지고 나라를 보강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교육 보국이 있어요. 이분이 이룬 세계적인 대학교가 바로 포스텍 아닙니까? 이 포항공대를 이룰 때도 사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잘 운영하실 분을 총장으로 모시고, 해외에 직접 설명회를 다 다녀서 교수들을 직접 다 다니면서 우수한 사람들을 모셨고, 그런 이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실 수 있다. 그런 키워드로 아까 얘기했던 사업보국, 제철보국, 교육보국. 그걸 다 통합해 보면 사실 애국심이거든요. 애들은 지금 뭐 10대 애들은 대우를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우라는 브랜드가 이제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렇지만 대우는 살아 있어요. 왜 살아 있냐면, 이 김우중 회장의 키워드는 세계 경영이에요. 해외에 나가서 전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자. 지부를 다 만들어서 그 지부가 또 대기업이 돼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이런 말 그대로 세계 경영이거든요. 이런 아주 파격적인 경영 철학을 갖고 해외 진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이었지만 1년에 365일 중에 한 250일 이상을 평균적으로, 그걸 몇십 년 동안 해외 출장 다니셨어요. 조그마한 가방 하나에 양말 3개, 와이셔츠 뭐 하나, 뭐 바지 하나, 런닝 뭐 3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냥 옷 갈아입고 양말 갈아 신을 정도. 당시에 김우중 회장을 해외에서는 모 대통령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김기스칸이라고 그래. 김기스칸. 우리가 징기스칸은 어떻게 보면 군사력으로, 말발굽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다면,
이 김우중 회장은 바로 기업가 정신으로 전 세계를 휩쓴 징기스칸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계 경영을 하시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던 당시에는 아프리카 시장을 열었고,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 아프리카는 공산주의 국가가 많았어요. 근데 거기 진출했어요. 수단에 가서. 왜냐면 수단이 땅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되겠다 해갖고 이제 수단에 진출해서 김우중 회장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랑 정식적으로 수교를 맺기 시작한 한 12국가가 됩니다, 사실. 아프리카 진출해서 벌은 돈은 보통 우리는 뭐 국내 송금하거나 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김우중 회장은 아프리카에서 번 돈은 아프리카 재투자하는 거예요. 전액 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통령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베트남 시장, 뭐 인도네시아 시장이 지금은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뭐 엄청나게 지금 급성장하고 있지만 그걸 초기에 진출해서 동남아를 뚫은 사람도 김우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대우가 사라졌지만 아직 살아남았다는 얘기가 어떤 그 맥락에서 얘기하냐면, 물론 안타깝게 이제 IMF를 거쳐가고 분식회계라든지 그런 잘못도 있었지만 또 안타깝게 무너진 거는 대우라는 그 그룹이 아직 살아있는 게 이름만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면 대우중공업 하면은 지금 하나오션으로 이제 바뀌어 있죠. 하나오션은 지금 세계 조선소 3위입니다. 그다음에 대우 인터내셔널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보더라도 대우를 인수해서 지금 1년에 대우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상표권을 갖고 있거든요. 포스코에서. 그 상표권으로 1년에 버는 돈이 90억이에요. 뭘 뜻하냐면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쪽 이쪽에 그때 깔아놨던 대우 브랜드를 아직 사용한다는 거예요. 상표권만 90억을 받는다고 하니까 대우라는 게 여전히 거기에 살아 숨쉬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김우중 회장이 어쨌든 그 세계 경영이라는 그걸 뚫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 한국에 있던 당시의 대기업들 또는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때 사실은 대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외에 굉장히 많이 진출합니다. 그 힘이 대우가 분명히 전부 다 한 것은 아니에요. 정부의 역할도 있었고 다른 대기업들이 같이 일궜지만 기업들이 그거를 아예 기업의 경영 철학으로 내세우고 미션으로 해갖고 그걸 성공시킨 분은 김우중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김우중이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인재 경영이라든지 이렇게 참고할 만한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을 한번 예를 들면요. 미국은 1990년대 말쯤에 국민 1인당 생산이 연생산 35,000달러 정도였습니다. 우리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85,000입니다. 85,000달러. 그 거대한 국가잖아요. 미국이란 국가는. 그 거대한 국가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사실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30년 전에 미국의 10대 기업을 꽂아보면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없어요. 근데 한국은요, 우리가 30년 전에 한국의 10대 기업들 리스트를 보면 지금의 10대 기업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뭘 잊어버렸나, 한국이. 우리 한국인만의 어떤 정신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들을 사실은 이분들이 잘 대변해 준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새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 선진국이라는 제 말씀드렸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많이 좀 가지고 있고 굳이 뭘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정적인 생활을 이제 찾죠. 예. 그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지금 계속 거기 현실에서 안주하고 일하기 어려워하고 막 이렇게 된다면 통계학적으로 봐도 20년, 30년 뒤에는 절벽이죠. 우리 한국이 인구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세대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 부모 세대, 지금 50대, 60대가 가장 잘 사는 세대고 계속 지금 내려와서 현재 10대, 20대 아이들이 40대, 50대가 됐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딱 통계학적으로 이미 가고 있는 수순이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해내려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처럼 창업 국가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걸 꼭 나쁘게 봐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재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화가 성공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외국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돼서 신흥국들은 그렇게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업을 하려면은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돈을 빌 수가 없어요. 그럼 해외에서 돈 빌려야 되잖아요. 해외에서 돈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이 가서 돈 빌려주나요? 아닙니다. 국가가 보증을 서야 되고 국가에서 파견해가지고 차관을 받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과 국가는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형태로 해서 특수하게 생겨난 게 사실은 어떤 재벌 문화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재벌에 대한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죠. 뭐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상속세를 안 냈거나 뭐 등등 이런 부정적인 면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해야 되지만
1세대 창업가들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을 해서 내가 국가를 살려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장착되신 분들이거든요. 그 이유가 문제죠. 2세대, 3세대 가면서. 그래서 이 초기에 했던 분들한테는 우리가 훨씬 더 배울 점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여전히 어떤 우리가 큰 기업을 일구고 하려면은요, 국가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미국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최우선주의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국조차도 아메리카 퍼스트를 통해서 자기업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장벽을 쳐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사람이 사실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각자가 아이들이 찾아내서 덕업일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 어릴 때부터 많은 관찰을 통해서 그걸 끄집어내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의 삶의 방향성, 목적성을 자주 이야기하고 그거를 관찰해서 끄집어내주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대학교 가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제는 학생들이 이게 더 필요한 게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과목이 나한테 맞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어릴 때부터 뭘 재밌어 하는지 어떤 거에 재능이 있는지를 찾지 않으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굉장히 사실은 혼란스럽고 방황하게 되는, 그게 이제 내년부터 펼쳐지는 거죠. 사실은 도전이라는 것은 경험이라고 봐요. 경험을 쌓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 모르고, 그다음에 그 세상이 자기가 그 진입했을 때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안 해봤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1세대 창업가 수업을 왜 썼냐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하잖아요. 기업을 이렇게 일고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어떤 사업에 도전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도전해서 따오기도 하고, 내가 무슨 재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찾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성적 맞춰서 대학교 갔어. 전공도 그냥 성적 맞춰서 갔어요. 그냥 학교 브랜드만 보고 갔어. 아니 가보니까 나하고 안 맞네? 그러면 4년 내내 그냥 그 시간은 어떻게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귀중한 시간에. 그리고 졸업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배웠던 그 전공대로 직장을 안 가는 거죠. 딴 데 가는 거죠. 딴 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도전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쌓으면 삶의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인 곧 저는 지혜라고 봐요. 우리가 지혜가 어떻게 생깁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인들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AI 시대는 뭐 지식 시대는 끝났고 이제 지혜 시대인데, 이 지혜는 어떻게 생기냐? 결국은 자기가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경험해봐야지, 아, 이 세계가 어떤 거구나. 뭐 뉴스에서 보고 책으로 보는 거랑 몸으로 직접 부딪혀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오늘 그 여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가슴속에 어떤 도전 정신, 자기 길을 펼쳐나가고 확고하게 주관을 갖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